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가 되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통쾌함을 느끼기도 했지요. 어쩌면 사람 사는 게 다들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은지. 그렇게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어느 날 큰 딸아이가 제 사연을 소개하면 어떻겠냐는 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들 갑갑하기만 한 삶에서 제 사연을 통해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실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20살 때 당시 32살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이었는데 당시 시아버지가 제 친정에 지참금조로 큰 돈을 주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무척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많아 부유했고 집안에 일하는 사람도 무척 많았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사업 수완이 좋았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물려받은 남편은 가지고 있던 땅을 모조리 팔아 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작했지요. 사업은 정말 잘 됐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그저 땅 좀 많은 지방의 유지 정도였지만 서울로 이사해 사업을 시작한 뒤로는 돈 말을 날이 없었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돈이 많으니 행복했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에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슬아의 딸이 둘이나 있었는데 한 번을 안아주는 법 없이 먼 발치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힐끗 보는 게 전부였을 정도니까요. 매일 회사 일이 바쁘다며 새벽까지 집을 나섰다가 자정이 다 되는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러다가 월말이 되면 무슨 월급 주듯이 생활비만 건네는 게 다였죠. 저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가정부나 다름없었지요. 게다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둘째 딸이 태어나자 무관심한 남편에서 폭력적인 남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는 살갑지는 않아도 말을 거칠게 하거나 손찌검을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냥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덤덤하게 아무 반응도 안 할 뿐이었죠. 하지만 둘째가 태어나고부터는 사람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항상 술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오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지요. 그렇게 집에 들어오면 항상 저를 앉혀놓고 온갖 저주를 퍼부었어요. 사업은 점점 커져가는데 물려줄 아들이 없으니 대체 어쩔 거냐며 기껏 큰돈 들여 데려왔는데 아들 하나 못 낳는 병신이라고 절 몰아세웠죠. 그러다가 화가 북받치기라도 하면 손찌검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다시 없을 죄인이었고 그런 남편의 화를 피하기 위해 정말 죽은 듯이 지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인가를 살다 보니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슴에 삭힌 화가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웃을 일은커녕 숨소리라도 남편에게 들킬까봐 가슴 졸이며 사는 삶이 어디 사람 사는 건가요? 남편이 집에 있는 주말이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삶을 살다 보니 없던 병까지 생기더군요. 고작 30 중반의 나이에 고혈압과 당뇨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당신, 지난달에 무슨 병원을 이렇게 많이 갔어? 그게 제가 좀 아파서. 아파? 고혈압이랑 당뇨가 좀 있다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별로 대단한 건 아니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당신이 아프던 말던 내가 신경을 왜 써? 결혼하고 이제껏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아프길.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내 돈 축내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당신 말대로 대단한 게 아니면 병원 그만 다녀. 어디 동네 창피하게 이 여편 내가 그깟 걸로 병원을 들락날락해? 네. 남편은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비는커녕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뭐 하는 게 있다고 아프냐며 윽박질렀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닥칠 불행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이 웬 젊은 아가씨 하나를 데려오더군요. 오늘부터 함께 살 사람이라며
아이들에게는 작은 엄마라고 부르라고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첩을 데려온 것이었어요. 제가 멀쩡히 살아있고 두 딸도 제법 큰 상황에서 당당하게 첩을 데리고 살겠다는 남편을 보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지요. 당신,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집안에 다른 여자를 데려올 수가 있어요? 뭐? 이게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큰 소리가. 당신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니까 데려온 거 아니야. 집안일에는 눈꽃만큼도 관심 없는 사람이 제가 재구실을 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깟 집안일 하는 걸로 유세야? 그딴 건 사람 시켜서 해도 되는 일이잖아. 능력이 없어서 집안일이나 하는 주제 어디서 말댔구야? 저는 울분에 북받쳐 악을 질렀지만 남편은 되려 저를 무능하고 멍청한 여자로 몰더군요. 남편이 데려온 여자는 그런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봤고요. 두 딸이 보고 있는 앞에서 그토록 무시를 당하니 정말 비참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새로 들인 여자도 저처럼 여자의 집안에 거액의 돈을 주고 데려온 것이더군요. 빚이 많았던 여자의 집안은 남편이 준 돈으로 빚을 전부 갚고 작은 가게까지 마련한 모양이더라고요. 여자가 처음 집안에 발을 들였을 때는 그래도 얌전한 편이었어요. 저와는 거의 띠동갑인 어린 여자였는데 남편은 그 여자를 회사에 데려가 일을 시켰고 남편과 출퇴근하느라 얼굴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임신한 뒤로 여자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산부인과에서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대놓고 집안의 주인처럼 행세하기 시작한 거지요. 게다가 남편도 혹시나 그녀와 아이가 잘못될까봐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여자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지요.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이었어요. 첩을 통해 아들을 얻은 남편은 그때부터 대놓고 저와 두 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제가 아프건 말건 딸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건 졸업을 하건 마치 남의 일처럼 듣는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반면 첩과 첩의 아들에게는 시간도 돈도 아끼지 않았지요. 멀쩡히 저와 딸들이 집에 있는데도 휴일이 되면 남편은 첩과 첩의 아들만 데리고 교회로 놀러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저와 두 딸은 서로 부둥켜 안고 거의 매일같이 눈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두 딸들 때문이었어요. 집에서는 철저하게 없는 사람 취급받으며 남편과 작은엄마에게 무시당했지만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해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지요. 무슨 대회에 나가서 상도 많이 받아 항상 저를 뿌듯하게 해주었어요.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뎠을지. 제 삶의 유일한 위안은 남편에게 무시와 차별을 받으면서도 구김살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여자애들이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며 생활비는커녕 학비조차 대줄 마음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더군요. 다행히 남편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던 딸들은 장학금에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며 남편에게 한 푼도 손 벌리지 않고 대학을 다녔습니다. 정말 기특하고 장한 딸들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어요. 그간의 제 삶과 딸들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남은 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미운 정도 정이라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남편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거든요.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긴 시간 동안 대수술을 받았어요. 저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내내 가슴 졸이며 기다렸지요. 하지만 그 여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군요. 제가 분명 병원으로 오면서 상황을 다 설명했는데도 말이지요. 그렇게 길고 긴 수술을 받았지만 남편은 결국 깨어나지 못했어요. 황망한 가운데서 장례식을 치르고 남편을 보내는데 그와 살았던 시간이 무슨 꿈처럼 떠오르더라고요.
기억나는 것 중에서 좋은 건 하나도 없었지만 막상 그런 남편이 떠났다고 생각하니 허망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결 마음이 놓이는 것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는 조금 어깨를 펴고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거라 기대도 했지요. 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이 죽고 돈을 벌어올 사람은 없었지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궈놓은 사업이 워낙 크기도 했고 사망보험금만 해도 제법 많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남은 제 인생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막상 돌아가는 상황은 그게 아니더군요. 어째서인지 회사는 첩의 남동생에게 넘어가 버렸고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죄다 첩의 아들에게 돌아가지 뭐예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서 여자를 찾아가 따졌지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회사는 왜 당신 동생이 갖고 보험금은 왜 당신 아들이 갖는 거냐고. 어머? 언니 왜 이래요? 제 동생이 회사를 맡게 된 것도 우리 아들이 보험금을 받는 것도 다 언니 남편이 한 일이잖아요. 왜 애먼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그게 다 남편이 한 일이라고? 그럼요. 언니는 참,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런 일을 했겠어요? 제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는데 괜히 억울하다고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그럼 나랑 우리 딸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라고? 참나. 언니, 누가 들으면 졸지에 거지라도 된 줄 알겠네요. 언니 집은 있잖아요. 집값이 얼만데 저한테 와서 엄살이세요? 오히려 고작 사망보험금밖에 못 받은 제가 더 불쌍하다고요. 남편이 그랬다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그 빌어먹을 인간은 죽을 때까지도 저와 딸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던 거죠. 화가 끓어올랐지만 이미 죽은 사람에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벙어리 냉가슴 앓으며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저와 딸들은 단 한 푼의 유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했기에 가족이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했어요. 그래도 딸들은 대학교 때 이미 집을 나가 자기 삶을 꾸리고 있어서 제 몸 하나만 건사하면 되는 상황이라 다행이었지요. 그래서 아주 약간의 생활비만 쓰고 집 한 돈은 고스란히 남겨두었고 딸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무사히 결혼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첩 소식을 들은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알고 보니 여자는 처음부터 그녀의 동생을 이용해 야금야금 회사를 먹어갔고 남편이 죽기 얼마 전 아예 회사를 집어삼킨 것이더군요. 남편의 사망보험금도 남편이 든 것이 아니라 죄다 그 여자가 들어놓은 것이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보험금을 죄다 자기 아들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겠지요. 남편은 그 여자와 여자의 동생이 꾸민 음모를 뒤늦게 깨닫고는 화병으로 쓰러졌던 것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잘나가는 변호사인 큰 사위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했어요. 소송이든 뭐든 해서 그 여자에게 빼앗긴 저와 두 딸의 삶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얼마 후 큰 사위가 소송으로 재산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리저리 알아보니 당시 회사가 넘어간 것도 적법한 절차였고 보험금 같은 경우도 가입한 의도야 어찌 되었든 그것을 법적으로 빼앗을 방법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억울한 마음에 눈물만 흐르더군요. 식모나 가정부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지난 세월, 때로는 손찌검까지 당하면서도 끝끝내 버텨온 지난 제 삶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받아야 할 보상을 가로챈 그 여자가 원망스러웠지요. 그렇게 원통한 마음으로 몇 날 며칠 울분을 터뜨리다가 결국 건강까지 악화되고 말았어요. 남편의 무시로 30대 중반에 얻은 고혈압과 당뇨가 문제였던 거지요. 그렇게 저 혼자 병원에 다니며 시름시름 앓는 모습을 보다 못한 큰딸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제 나랑 같이 살자. 이제부터는 내가 모실게. 일 없다. 아들도 아니고 딸네 집에 무슨 염치로 얹혀 살겠니? 엄마 건강도 안 좋은데 어떻게 혼자도.
그렇게 혼자 있다가 무슨 일 생기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30대부터 있었던 병이야. 이제 와서 이런 걸로 어떻게 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엄마, 제발 내 말 좀 들어. 남편한테도 이미 다 얘기해놨어. 남편도 엄마가 집에 계시는 게 좋대. 아이들도 외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같이 살자. 응? 평생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 키웠는데 나한테도 효도할 기회를 좀 줘야지. 전화기 너머로 큰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 복은 없었어도, 아들은 못 낳았어도 딸만큼은 정말 잘 키웠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잘 자라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고통스러웠던 지난 삶에 돈으로는 보상받지 못했지만 자식으로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거듭 따로 살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아이의 큰 사이와 손자들까지 데리고 와 설득하는 큰딸을 이기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지요. 큰딸네 집으로 이사하는 날엔 사위까지 휴가를 내고 찾아와 도와주었어요.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인데도 무슨 짐이 그렇게 많은지 손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옛날부터 뭐 하나 생기면 쉽게 버리지 못하는 성격 탓에 오래된 물건들이 많았는데 큰딸과 사위는 모두 버리라더군요. 저는 아직 쓸만한 가전제품이나 세월이 묵은 그릇들은 가져가도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큰딸은 필요하면 새 걸로 살 테니 남편과 인연 있는 물건은 죄다 버리라더군요. 큰딸의 말도 맞다 싶어서 옛날 물건들을 찾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구석에서 낡은 상자가 하나 나오더군요. 분명 제가 가져다 둔 걸 텐데도 전혀 기억이 없어 뭐가 들었나 싶어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몇 건이나 되는 남편의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저 집 회사였죠. 하지만 일기장에 빼곡하게 적힌 것들은 모두 저와 가족에 관한 것들이더군요. 제가 큰애를 가졌을 때의 일이나 입덧으로 고생하던 때의 일, 첫째 딸이 처음으로 걸었을 때의 일이나 둘째가 부렸던 재롱 같은 것들을 일기에 적었더라고요. 정작 가족들에게는 그런 내색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 마치 죽은 뒤 제가 볼 것을 예상하기라도 한 것처럼 변명하듯 일기가 적혀 있다니. 한편으로는 화가 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했지요. 어쨌든 남은 일기를 좀 더 볼 생각으로 상자는 버리지 않고 큰딸이 사는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며칠에 걸쳐 하나하나 읽었어요. 사실 그 뒤로 별 내용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일기에는 저와 두 딸의 이야기는 점점 줄어갔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지루한 일기가 이어지다가 남편이 죽기 얼마 전에 쓴 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여보. 그 마녀 같은 여자를 믿고 처남을 회사에 들인 것이 실수였네. 그토록 치밀하게 계획했다니. 그 마녀는 빚을 갚을 지참금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회사까지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어.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네. 회사를 되찾을 방법도 마녀와 마녀의 동생을 처벌할 방법도 없게 됐어, 여보. 하지만 이대로 순순히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야. 내가 그것들 몰래 현금을 빼돌려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 아래 묻어두었거든. 그것은 남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 돼줄 거야. 내가 없어도 꼭 우리 가족 행복하길 살길 바래. 내 잘못은 지옥에서 벌 받을게. 정말 미안해. 우리 딸들 너무 보고 싶을 거야. 일기를 읽는 내내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회사를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남편이 남은 가족을 위해 남겼다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저는 곧장 큰딸 내외에게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아빠 사업이 잘 되긴 했다지만 무슨 현금을 빼돌려? 그게 가능해? 니네 아빠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목숨 걸고 돈을 빼돌렸나 보다. 바보 같은 인간. 계속 눈물만 나오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있다는 장소였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판 지 벌써 10년도 넘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아직 그대로 있을까? 엄마는 그때 누구한테 집 팔았는지 기억해? 얼굴이야 보면 기억하겠지. 하지만 집이 그대로 있을지는 모르겠어. 따로 연락하거나 한 건 아니니까. 그럼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직접 가보자. 다음 날 저는 큰딸 레웨와 함께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집은 그대로 있더군요. 초인종을 누르니 예전에 집을 사셨던 할아버지가 나오시더군요. 80이 넘은 연세셨는데도 보자마자 저를 알아보시더니 웬일로 찾아왔냐고 하시더군요. 달리 변명한 말을 준비하지 않았던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옆에 있던 사위가 나섰습니다. 집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렸을 때 받았던 성적표와 상장을 찾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아이들 공부하는데 자극 좀 받으라고요. 마당 어디에 묻었다는데 혹시 찾아봐도 될까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사위와 따로 얘기한 것도 없이 장단을 맞추는 큰딸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군요. 두 사람의 거짓말에 할아버지는 편히 찾으라며 삽까지 내어주시고는 안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는 곧바로 현금이 묻혀있다는 은행나무 아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삽으로 땅을 파고 저와 큰딸은 가져온 호미로 주변을 팠지요. 하지만 남편이 숨겼다는 상자는 나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1시간쯤 땅만 파다 보니 남편이 일기장에 거짓말을 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기장 전체가 마치 우리에게 변명을 하는 것 같은 내용이었으니 마지막엔 그런 거짓말을 쓴 게 아닐까 하고요. 그렇게 점점 지쳐갈 때쯤 사위의 삽 끝에서 뭔가 두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그곳에 모여 땅을 파기 시작했고 큰 가방 하나를 찾았습니다. 보기엔 그다지 크지 않은 상자였는데 무게가 상당해서 사위와 큰딸이 낑낑거리며 차로 옮겼지요. 그 사이 저는 마당을 정리하고 할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큰딸 내외가 기다리고 있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그 가방 속을 열고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엄마, 일기가 정말이었어. 이 많은 현금들을 봐. 이게 도대체 얼마야? 그 사이 스마트폰으로 시세를 확인한 사위가 입을 떡 벌리며 말하더군요. 장모님, 딱 봐도 20억은 좋게 넘을 것 같은데요. 사위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그런 저를 큰딸은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온갖 멸시를 당하며 살았던 지난 세월,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남편이 죽은 다음에야 드디어 보답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불행하기만 하던 제 인생에 갑작스러운 행운이 찾아왔어요. 저는 여생을 살아갈 약간의 돈만 남기고 모두 두 딸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었지요. 그렇게 행운이 찾아오자 덩달아 건강까지 좋아져서 큰딸의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되었어요. 물론 자신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게 같은 아파트에 살게 되었지만요. 그렇게 어려웠던 저와 두 딸은 스스로의 노력과 뜻하지 않은 행운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저의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만 나오고 한없이 한심하기만 하는데 이제는 제게도 행복이라는 게 찾아오는 걸까요? 제발 저도 나이 먹어도 여자로 살고 싶습니다. 모쪼록 제 사연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삶의 희망을 갖게 되시길 바라며 사연을 마칩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